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보름 넘게 전국 핵심 현안이었던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 정당공천 여부가 정당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원과 시민들의 54%가 정당공천하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애시당초 잘못 시작된 이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고 50일 남짓 남은 지방선거의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입 다물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도 이 문제로 더 이상 내부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뜻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은 민생지수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작년 4분기가 최악이라는 통계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보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훨씬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운영 채점표를 꼼꼼하게 작성할 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메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 뉴스에서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흡연자 책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경제 쟁점에서는 시중은행들, 특히 KB국민은행에서 계속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 그 원인과 해결책 이런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6.4 지방선거 전략과 현 박근혜 정부의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담배 소송 얘기죠? 이거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일단 대법원 결정 얘기부터. 네, 그 15년 동안 이어져 온 담배 소송이 결국 흡연자들의 패소로 결정났습니다. 흡연자들과 그 가족들이 1999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난 건데요. 대법원 2부는 원고 패소를 확정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이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바람에 소송을 낸 흡연자 7명 중에서 6명은 폐암이나 후두암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흡연이 폐암 발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기사들을 훑어보니까 흡연과 폐암이 무관하다, 관계없다 이런 제목들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관하다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네. 원심을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만이 오로지 폐암의 원인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요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판결의 또 다른 이유로요.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담배가 원래 해롭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 할지 말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타르가 담긴 담배의 제조 그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흡연자 측과 KT&G 담배인삼공사 반응은 어떤가요? 네, KT&G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요. 흡연자 측의 백음자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흡연으로 매년 5만 8천 명의 국민이 사망하는데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흡연자 측의 또 다른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인데요. 피해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담배 회사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예를 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서는 담배 회사 내부에 은밀한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된다. 담배 회사의 담배 제조 의도, 국민 건강 위험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국의 판결들은 미국 국내 문제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예, 그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담배 회사 내부의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네. 이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나 서류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준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자들이 걸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폐암이 흡연 때문이다.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 이 과정을 이제 흡연자들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주요한 입증의 자료는 또 KT&G 측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 측이 KT&G에 공개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사법제도의 좀 다른 점 때문에 이런 장애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담배 소송 결과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 미국은 현재는 폭넓게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소송 초반에는 담배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소송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담배 회사가 암 유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적극 은폐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을 중독시키려고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는 흡연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1994년에는 미시시피주의 법무부 장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 때문에 정부의 흡연 관련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49개의 다른 주 정부들도 같은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의 주는 담배 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요. 나머지 46개의 주도 1998년 담배 회사에서 2,06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09년에는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에게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은 흡연 피해를 담배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50개 주에서 47개 주가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다면 그건 미국 전역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군요. 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담배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요, 지난 2월에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주 초쯤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소 아쉽지만 개인의 소송은 패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들 때문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고 네. 또 담배 회사의 위법성에 관한 제보들도 입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준비하는 소송보다는 훨씬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건보공단의 경우에는 실제 환자들의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국내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와도 협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대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K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봄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군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쟁점 알아봅니다.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우리 커다란 은행들의 도쿄 지점장, 네. 도쿄에서 일하는 분들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또 큰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줄을 잇고 있어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지 궁금한데 우선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을 좀 잠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시중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특히 도쿄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의 이 불법 대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말에 그 국민은행 자체 검사 결과에서 이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혐의가 포착이 됐고, 이거를 이제 금감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후에 이제 2014년 9월 달에 그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한 1,7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좀 표면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2013년도에는 유독 이 금융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3월 달에는 농협과 신한은행 전산망이 마비가 되면서 방송도 그때 잠깐 중단이 됐었고요. 네네, 그랬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정치권의 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그때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사기범이 그 은행 직원하고 같이 이제 짜고서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이제 100억 원대 위조수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8월 달에는 또 농협하고 단위조합에서 대량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했던 것이 발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 11월 달에는 우리은행에서 한 6,500여 원대의 불법 대출과 타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신탁 상품을 이제 불안전 판매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됐었고요. 네. 또 그 비슷한 시기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2009년도서부터 국민주택 채권을 한 90억 원어치를 횡령을 해서 이거 영업자금을 통해서 직원들이 현금화를 계속 해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내부 제보를 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그때. 예.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번에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파문이 일어났고, 작년 국민은행 사건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조사를 받던 이 해당 직원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같이 경제 지식도 잘 없고, 그냥 은행은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곳, 맡기면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돈 떼일 염려는 없고 은행 사람들 꼼꼼하게 잘 관리할 것이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원래 그래야죠. 네, 근데 은행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최근 사건에 좀 집중을 해서요. 네. 도쿄지점 왜 그렇게 뭐가 자꾸 말이 많은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도쿄지점에서의 부당대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혐의가 딱 드러났다거나 명확히 결정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도쿄지점, 일본에 있는 국내 은행의 이 지점들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관행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을 할 때 감정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그 담보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뒷돈을 받는 그런 것들이 한 이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당 대출을 한 돈이 이제 그냥 적은 돈이 아니라 어림잡아서도 5,700억 원대가 이런 식으로 대출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국민은행이 한 5천억 원 정도, 네. 우리은행이 한 600억 원대, 또 IBK 은행이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네요. 특별한 네.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은행이 그 주택담보 관련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국민은행이 예전에 주택은행하고 이제 합병을 한 회사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좀 비중이 큰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아무래도 또 이제 은행 이 자산 규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예. 금액 자체도 좀 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등 은행이 국민은행이고 2등은 어딘가요? 2등이 제가 알기로는 그 농협이 그 금융지주 회사가 되면서 네네. 아마 우리은행하고 비슷하거나 이렇게 앞서거나 있어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승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2등 하는 은행하고의 자본금이나 전체 자산, 그다음에 네. 그 예금 예치액 규모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협이 이제 그 합병을 하면서 조금 그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네네. 확실히 이제 그 KD가 많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일본 얘기 네. 좀 더 이어가 주시죠. 일단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90년대까지도 이 대출을 해주면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관행화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이후로 넘어오면서 제1금융권에서는 이 리베이트를 받는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제2금융권에서는 이런 관행이 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국내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2금융권이지만 일본에서는 이 제2금융권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로금리 상태인 일본의 대형은행에서는 담보대출 금리가 0.5%나 1% 정도인데 네. 한국은행들은 이제 이거보다 높은 한 1.5%에서 3.3%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계 기업이라든지 한국계 이제 넘어가신 분들 네, 거기 이제 예.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국내 은행으로 좀 몰리면서 네. 대출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리베이트를 내고 이제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를 전담하는 브로커까지도 또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예 회계 항목에 넣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리베이트를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항목이나 이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착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연한 비밀이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그렇다 보니 근데 이 커미션이라는 금액이 적지가 않고 보통 대출금의 3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도쿄 지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서울에 집을 사는 건 기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공공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서로 일본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고 막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일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소위 이제 인정받고 이게 좀 승진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는 코스처럼 일본을 갔다라고 하고 높은 사람한테 눈에 든 잘 나가는 그렇죠. 에이스들의 코스군요. 예,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랬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개인이 뒷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상납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좀 그 의심이 되고 있는데 예. 작년에 국민은행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은행 직원도 그렇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네.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금융계의 추측인 거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이전에도 조사가 이제 끝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만 그냥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투명치 못한, 떳떳지 못한 돈이 있는 곳에는 꼭 상납,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또 뭐 끈끈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또 네. 이너서클도 만들어지고. 네. 어쨌거나 검은 돈이 항상 어디서나 문제군요. 지금 뭐 이렇게 사태가 뻥뻥 터지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네. 직원들의 그냥 도덕적 해이 뭐 꼭 그것만은 아닌 좀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설명 듣고 보니까. 예, 일단 뭐 이런 사건들이 그냥 한두 건 정도 일어난 거고 특정 은행 혹은 특정 사람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네.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그냥 개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은행들을 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이제 농협 같은 데들이 대부분 거의 이제 국책은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이제 퇴직한 후에 밥그릇, 그러니까 뭐 임원이나 이런 관리직으로 가는 그런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의도로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경영이 이제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가 되지를 않고 특히나 이제 금융을 감독하는 정책 당국에서도 자기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을 제대로 감독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지난번 이제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의 어떤 감사라든지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야쿠자 이 자금을 추적하던 일본 금융감독청에 의해서 적발된 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웃어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네. 도대체 우리 금융감독원, 제가 며칠 전 오프닝에서도 금융강도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했는데 네. 뜯어 고쳐도 아주 확실하게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법은 없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런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겪어왔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근래는 아니고 한 100년 정도 전쯤에요. 은행들의 어떤 투기 문제, 사기 문제, 조작으로 인한 주기적인 뭐 금융공황 발생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좀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FRB가 1913년에 출범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금융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30에서 한 40년간은 큰 위기가 없이 좀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금융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를 계기로 다시 이제 규제 규모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뭐 주요 선진국이 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면서 계속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이 금융과 관련해서 계속 규제를 없앤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 또 그 기재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자리에서 은행이 증권업을 뭐 겸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기사가 되면서 정부에서 또 반박 보도자를 내는 등 이제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회의한 뒤로는 온갖 규제는 암덩어리고 쳐부숴야 할 원수니까 모든 거에서 없애는 게 그냥 지금 대세가 되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뭐가 문제인지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없다라는 거고 공무원이나 정치원들이 지금 그냥 규제를 풀어서 돈 많은 사람이나 대기업들이 투기하도록 유도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로 공정한 시장에 룰을 세우고 규제에 날을 세워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땀 흘린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어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 관료들, 공무원들이 이게 유착되어 있는 또 거기에 언론이나 사법까지 유착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서 서로가 상호 규제하고 감독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어줘야지만 지금처럼 불법이나 조작이나 사기가 없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뻥뻥 터지는 사고 그 원인이 있었군요. 지금까지 길경식 김광수 경제연구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5시 59분 막 6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밤 9시에 방송되는 뉴스K, 미리 보는 뉴스K 들어보는 시간이죠.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K 주요 아이템은 뭔가요? 오늘 저희가 이슈 라이브로 현장 연결할 곳은 일단 그 철도 노조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수색역 현장입니다. 네. 철도 코레일이 그 지난해 철도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강제 전출을 하는 조치를 취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아침부터 그 45m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였던 톱 뉴스는 역시 새정치연합 여론조사겠죠? 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장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김희주 PD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요. 또 전문가 분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 네네. 예, 댓글 사건 할 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재판장에 곽보아 PD가 나와서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오늘 재판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상지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네네. 학내분규, 어제 학생들 총학생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체 학생 8,000명 중에서 2,000명이 나오는 굉장히 큰 집회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자리에 교수님들도 같이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그 후에 저녁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김문기 이사장 측 복귀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라는 걸 들어보고, 또 김문기 씨의 아들 김길남 씨가 새로운 이사장이 되면서 또 벌써부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전횡을 저지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사권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상지대는 정상화 과정 한 10여 년에 이르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매우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연대가 강한 그런 학교로 유명하죠. 예. 네, 이따 9시 뉴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황준호 PD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뉴스가 많고 좀 바빴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네. 우리 국회 출입 기자 중에 최고참급인 양정대 기자가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은 타사의 주니어 기자들은 밥도 못 먹었겠군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실시됐던 전당원 투표 또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46.66%,
50.56%였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났죠. 당원 투표는 공천 의견이 한 14.28%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반면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과 무공천 의견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0.5%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뭐 아슬아슬했는데 거의 같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이제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됐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 이게 한쪽에만 뭐 불공정한 룰이 되지 않겠느냐, 서로 다른 룰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 없이 여야 맞대결 구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1대1 구도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네. 인위적으로 비틀려졌던 운동장은 일단 판판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렇게 보는 거 그거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저도 조금 뭐 왜 이런 뭐 이기고 지고 이런 평가가 왜 일어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글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당원조사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한 11%포인트 정도 지금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 그동안에는 6대4 정도로 무공천이 많았는데 네. 오늘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0.5%포인트 차이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 어느 한쪽에 유불리한 그런 선거룰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보편적인 민심이다. 예. 이게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렇죠. 무공천이 훨씬 네네. 많았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야 공천해야 된다 이쪽 의견이 많아져서 거의 지금 대등하게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 이런 거는 너무 좀 인위적인 해석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예.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당심이 말씀하신 대로 당심은 공천인데 민심은 무공천이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른 이 당 내부의 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만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상황을 좀 일면적으로 보거나 폄하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일반 국민들은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무공천이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맞을 텐데 어쨌든 네. 선거라는 공간에서 놓고 보면 여야가 동일한 룰에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 기자 해석을 들으니까 가지런히 정리가 됩니다. 그 선거 결과가 오전 10시인가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당 지도부들이 뭐 곧 언급이 있을 거다. 당연히 이걸 기대했는데 자꾸 미루어지니까 예, 예.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이래가지고 좀 수근수근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이 결과가 확인된 거는 9시 한 3, 40분 정도부터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시쯤에 오전 10시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로 미뤄진지가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오후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네. 3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직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안철수 공동대표 그러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오후 4시에 기자회견 일정이 잡혔고요. 예. 거기 나와서 안철수 공동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정이나 이유에 없이 했든 저희들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한다. 네.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뭐 당 대표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당 전체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하나로 당력을 모아 나갈 거냐 그 과정에서 네. 좀 의견이 서로 달랐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당심과 민심 이것이 확인되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안철수 공동대표도 그 부분에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 났더라도 그것에 기꺼이 따라서 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당원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건 뭐 평가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앞으로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생기거나
팽팽한 뭐 이런 사안이 생기면 또 이렇게 뭐 여론조사나 국민들 의견 물어서 정하려고 할지 뭔 정당이 예. 그 자체 의견 수렴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사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 의원들 몇 사람을 좀 봤는데요. 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결국은 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권력을 잡을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과 또 그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국민의 여론들이 갈리는 경우에 뭐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정당 활동의 기본일 텐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좀 안철수, 김한길 이 두 공동대표가 어쨌든 통합의 결단을 내렸던 당사자인 만큼 이번 사안도 좀 자신들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오히려 좀 공론의당에 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지적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나저나 참 안철수 공동대표 참 겸손하고 신실한 분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 오전부터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하다가 과정이나 이유에 어떠했든 저희들마저 약속을 못 지킨 거 참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신사는 확실히 신사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시죠, 안철수 대표? 예, 저야 뭐 오며 가며 자주 예. 보긴 하는데 안철수 대표야 저를 모르겠죠. 양 기자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뭐 이렇게 높은 분들은 잘 뵐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출입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이어서 예. 뭐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뭐 오며 가며 인사는 하고 뭐 자주 보긴 하는데요. 네네네. 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정치에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될 게 저는 신뢰를 주는 정치인,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가감없이 내놓고 평가받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보면 안철수 공동대표 전자에 있어서는 뭐 지적 말씀하신 대로 뭐 높이 평가받을 만한데 아직 후자 부분은 그 검증의 단계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차 뭐 그런 순서가 펼쳐지겠죠. 네네. 어쨌거나 이제 뭐 예상대로 공천, 무공천 의견에 뭐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건데 오늘 이후에 다른 혼란이 혹시 또 생길까요? 글쎄요, 일단 뭐 안철수 대표하고 가까운 네. 그쪽에서는 뭐 반발도 나오고 좀 불만도 제기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데 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사자들이 지금 당원들이고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공천 의견이 뭐 10%, 12%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이 공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난 만큼 큰 논란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주체인 당심에서는 공천 의견이 많았고 예. 실제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새누리당보다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공천 과정 자체에서부터 지방선거 준비가 이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총력전을 펼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좀 논란은 아마 자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일각에서 지금 뭐 친노 쪽에서 이 무공천 방침 당론을 뒤집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네. 이건 별로 적절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친문 혹은 친한 친노 이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예. 이 지금의 지방선거 이 현실적인 정치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지방선거 특히 기초선거는 공천하는 게 맞느냐 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의견이 달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손학규 공동대표에 이어서 손학규 상임고문에 이어서 네. 문재인 의원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 예,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네. 특히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당 지도부 중심으로 선거를
잘 치러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결과적으로 이게 계파 갈등의 문제 네. 이렇게 뭐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되게 많이 까먹었잖아요. 새정치연합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달 이상 사실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준비를 못 해왔던 게 그러는데 사실이죠. 예. 이거 저 국민 여론조사까지 끝내고 나서도 또 더 이상 무슨 잡소리가 나오면 국민들 호되게 나무랄걸요 아마. 저야 뭐 잘 모르지만. 그러잖아 뭐 문재인, 손학규 뭐 이렇게 정동영 다 나서면 당의 그 대표 간판급 선수들은 다 총력 체제로 뛰겠다 이런 거고 사실 또 그게 맞아 보입니다. 뭐 지금 그렇죠. 죽을 똥 살 똥 해도 뭐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네. 새누리당 얘기 좀 듣겠습니다. 좀 뭐 겉으로 표정 관리를 하나요? 어쩌나요? 말로는 뭐 공천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실제 내심은 좀 서운해 하던가요?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뭐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친박계 핵심 당직자 두 분하고 두 네. 명하고 오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걸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우리도 그 뭐 공약 폐지를 그러니까 뭐 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예. 사과도 했고 이제 그래서 뭐 상향식 공천 명분 내세워서 지금 공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천해라. 예.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예. 내심 저쪽은 공천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야권표가 분산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선거가 3%에서 5% 많아봐야 그러게요. 뭐 7, 8% 사이에서 이렇게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어휴, 7, 8%까지 그렇게 되면,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잘 됐다. 우리 같이 경쟁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 기자한테 오전에 솔직하게 좀 아쉬워했다는 그 두 사람. 기자한테 그렇게 대놓고 아쉬워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 한편으로는 솔직은 합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 기자 팬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요 며칠 전까지 양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더니 굉장히 화들을 많이 내시더군요. 앞으로는 시간대 옮겨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로부터 정가산책 함께 얘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문일답.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국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그러나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 곡으로서의 채택의 결의안은 사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네, 그래 그걸 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존중은 합니다만. 네.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강한 목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본 단체를 국회의원과 비롯해서 다른 강한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 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 총리님. 있고 여론조사도 본체에서 한 바 이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이에 대한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견해. 국회가 작년 6월에 이 지정 결의안을 촉구시켰는데 국론을 분열시켰다면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예. 국회가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놓고 이거를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죠. 반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국회가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기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통용되니까 민주국가입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우기 위한 지난 이명박 근해 정권의 집요한 노력.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튼다고도 했는데 그 좋은 방아타령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들면 어떨까?
2013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추모 공덕비 제막식의 추모사를 갖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우산 원본.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난날 야당의 거친 반대를 물리치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셨고 영일만 모래사장 위에 기적처럼 포항대교를 세우셨으며 서독의 광부 간호사들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차관을 내려와 20세기 경제발전의 실화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집본. 그 결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높고 넘기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하늘 씻어내고 빈곤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국민소득 60불에서 2만 불씩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대통령과 가께서는 이 나라를 내려다보시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급변하는 이 나라의 국민의 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 근대화와 함께 두 개의 구축으로 강조하셨던 각하의 신념인 자육방과 전쟁 억지력이 위태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지만 전쟁을 잃어버리고 있는 국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각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각하께서는 만주 군관학대 시절 선배와 동료들 앞에서 독립군의 군가를 당당히 부르실 만큼 일제로부터 강점당한 조국의 강복과 독립의 꿈을 키우신 애국헌의 소유자셨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오늘은 초대했습니다. 보름 넘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할 거냐 말 거냐로 계속 말이 꼬이고 논란이 증폭돼서 헤매고 있을 즈음에 그 논쟁의 그 흐름에 물꼬에 가르마를 탔다고 할까요? 무공천 이거 걱정된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한쪽은 공천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거 민주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앞장서서 공론화를 한 분이 몇 분 있는데 그중에 정동영 상임고문님도 매우 앞장섰죠. 오늘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할지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판정을 해줬습니다. 정동영 고문 모셔서 연결해서 좀 더 소상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아직 전화 연결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이 됐군요. 예. 바쁘신데 이강윤의 오늘의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공천 여부는 이제 여론조사 당원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에 그동안 한 달 동안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오늘로서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자세로 전열을 정비하고 말 그대로 육사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그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고 보여지는 타이밍인데요. 4년 전에는 무상급식 이런 게 확연히 떠오르는 이슈와 대결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 선거를 관통할 주요 이슈나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잠시 묻힌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우리의 헌정 질서를 흔든 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흐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구체적으로는 육사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 특검을 관철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난 1년 내내 지속됐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일상사로부터는 좀 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정치적인 쟁점으로 효과적인 선거를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책의 정점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이제 도시락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무상급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김문수, 오세훈 또 이명박 대통령 등등 네. 여권 분들이 지도자들이 맹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쟁점이 이제 됐단 말이죠. 부상했죠.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다. 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갱이 정책이다까지 심하면 네네. 인기 영합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 나라가 망한다. 예. 시장직을 건 분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바람에 이게 이제 쟁점으로 확 떠올랐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준 거예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서 이 복지 이슈에 관해서는 물타기 전략으로 간 거죠. 예. 나도 하겠다. 맞춤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우리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승리하고 나서는 이제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묻어버렸단 말이죠. 예. 파기하고 덮어버리고. 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민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정부 여당조차도 복지를 얘기하고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를 얘기한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수요와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것을 이제 집권 후에 전부 다 하나같이 파기해버리고 한 거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또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어떤 민생 복지를 새정치가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당이 해내겠다 하는 슬로건과 함께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중대 이슈를 제기를 해야죠. 일테면 뭐가 있을까요? 방정. 네. 예. 그래서 제2의 도시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도시락 의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이런 국면으로부터 4월 10일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무공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면을 완전히 대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적 변화가 필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거고 국기문란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 그리고 정권 심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민생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 이렇게 필요하다.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국민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을 먼저 내세우면 이거는 파괴력이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이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국정원 특검을 관철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대신 선거에서 구체적인 의제는 쟁점은 민생복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김한길 대표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립병원을 방문했어요. 그게 보호자 없는 병원이거든요. 아주 요즘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간병인을 사거나 보호자가 와 있을 필요 없이 간호사들이, 간병인들이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당이 승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 예산은 토건 부분의 예산을 전용해서 토건 부분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새정치 단체장이 나온 데서부터 실시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새누리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네. 예산을 세워서 예. 약 3조 원 정도면 전국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국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4대강에다가 썼던 돈 흘려보낸 23조 원을 생각하면 3조 원은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액수고 네. 또 이걸로 해서 병원의 간병인 네. 일자리가 10만 개가 창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되게 되는 거죠. 취업하게 되고. 네. 그리고 각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간병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줄어드니 간병비 지출을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가계의 그 소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내수, 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상급식 도시락 의제로 2010년을 돌파했듯이 2014년 지방선거는 예컨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국화, 단계적으로 전국화하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묶어서 사회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고용론, 복지 성장론 이런 걸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이런 것들을 새정치당이 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현장을 찾고 다시 또 재정 대책을 또 발표하고 또 현장을 찾고 이렇게 해서 안철수 김한길 대표와 또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선대위가 여기에 전면적으로 결합해서 이것을 무공천 수렁에서부터 완전히 국면을 전환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단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럼 정책적 접근은 여지껏 우리 정치에서 그닥 많이 보아온 것은 아닌데 방금 정 고문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는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예를 든다면 성북구청에서 최근에 생활임금제 뭐냐면 성북구청의 서비스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기업들은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거예요. 네, 고문님 어제 고문님 그 부분은요. 어제 저희가 소상히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희 이런 것들도 새정치 후보가 당선된 단체에서는 전면적으로 이걸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와 새정치당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다른가,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새정치당에 투표하면 새정치당의 의원이나 단체장을 뽑으면 어떻게 나한테 현금으로 혜택이 돌아오는가 하는 이것을 보여주면 분명히 2014년 지방선거도 승리할 전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저희 여쭤볼 게 또 많기 때문에 방금 생활임금제도는 제가 잠깐 말씀에 개입을 했습니다. 아까 총력 체제로 나간다 이 말씀 답변 말미 중에 있었는데 정 고문님도 당연히 선대위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열심히 해야죠. 네네. 지금 두 당이 합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어쨌거나 수적으로는 안철수 진영이 조금 열세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계열과 안철수 지지 계열이 빨리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두 진영 간에 공동의 장기 비전, 정치적 비전이 있어야 같은 배에 탔다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공동 비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맨 먼저 제시한 것이 선거구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전 그것이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 제도를 바꾸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승자 독식 구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찍어봐야 양당에 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표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한 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우리 표현을 하면 50대 50 비례대표예요. 지역구 150명, 비례대표 150명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표만큼 의석을 갖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철수 대표와 또 김한길 대표가
통합하면서 만든 그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장기 비전으로 해서 가령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가 되면 이걸 해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이 지역 기득권 정당이잖아요. 영남에 그렇죠. 그 65석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20대 총선에서 이제 새정치당이 과반수가 되면 그 과반수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내겠다. 네. 그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해낼 수 있고 광범위한 지지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오늘 오전 얘기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통합의 명분이었던 무공천 방침이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어쨌거나 수정하게 대선회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결정으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당내 지도력 이런 거에 일정 부분 타격이 가해졌다.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죠? 이 투표는 기본적으로 신임 투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공천을 관철하면 신임을 받는 거고 네. 무공천이 바뀌면 불신임이 되고 하는 네. 그런 성격과 거리가 멀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자의 덕목은 소통과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도 독선과 불통이잖아요. 네. 자, 무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와글와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걸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독선과 불통으로 가는 것은 새정치가 아닙니다. 네.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의 주인이 대표가 아니잖아요.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당원들에게 묻고 또 거기 더해서 국민들 의견도 들어보자. 예. 그래서 그 의견에 따르겠다. 예.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승복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소통의 정치요. 이게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모 방송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는 이 논란에 그러니까 그 공천 정당 공천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책임론, 계파 갈등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 당은 지금 6.4 선거는 5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어느 때보다도 일치된 모습이 필요한데 일사불란한 선거 체제 수립하려면 뭐가 가장 식할까요? 이제 눈을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리깔았던 시선을 눈을 들어야 합니다. 얼굴을 들어서 6월 4일 너머를 봐야죠. 선거 이후요? 50여일 남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선거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소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자 6월 4일 이후에 이 독선과 불통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내고 그리고 새정치당의 기본 전망을 열려면 선거 승리를 향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국민의 대전환입니다. 그렇죠. 이 무공천의 파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대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 쟁점과 정책 쟁점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생 복지의 쟁점을 가지고 고용 복지론, 복지 고용론이죠. 복지 성장론 이것으로 아주 뾰족한 그 날카로운 정책적 쟁점과 의제를 만들어서 한 덩어리가 된다면 충분히 6.4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심상치 않다고들 합니다. 현지 소식들도 어렵죠. 그렇고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지금 상당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는데 서울도 그렇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요. 3월 2일 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통합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쳐다봤어요. 우리를.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귀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보호자 없는 병원이든 생활임금이든 전국에 있는 250개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만들겠다. 우리가 승리한 곳에는. 또 예를 들면 열쇠 아동 지금 300만 명.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없는 아동들이 이 열쇠를 목에 걸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걸 위해서 지금 미발령 교사들을 뭐 5만 명, 10만 명 지방자치단체에 이 준공무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든지 예. 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새 정치다 하고 치고 나왔으면 저는 지지율이 이 새누리당을 추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하고 나서 지난 한 달 동안 무공천 발목, 무공천의 그 늪에 빠져서 후적거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이것을 털고 일어서야 한다. 질적 변환을 해야 한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절치부심 다시 국면을 대전환해내야 한다. 네. 거듭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뭐 그런 거는 당내에 이제 충분히 합의, 그 컨센서스가 마련이 돼 있겠죠. 그동안 사실 시간과 지지율, 이 소중한 두 가지를 얼마나 많이 까먹었습니까? 예. 진보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 이건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 이상 없다고 봐도 현장에서 네. 뭐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네네. 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렇죠. 네. 뭐 진보 정당들이 강한 곳이니까. 네. 그래서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개별 선거 단위별로 현실적으로 지역사정 중앙당 차원에서 보다는 네, 예. 그 지역 차원에서 네. 현장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네, 제가 지난 4년 선거, 2010년 지방선거 때 하고 지금을 한번 상황을 잠시 좀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이제 분명한 대립각이 있었던 게 무상급식 여부가 하나 있었고 그 점에서는 여야가 좀 멀어져서 잘 안 들립니다. 아, 네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난 2010년 때 선거를 한번 제가 잠시 돌아봤더니요. 그때는 무상급식을 가지고는 여야가 분명한 대립각으로 확연히 나뉘어서 이슈가 분명히 부각됐 점이 좀 달랐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안보 위기론이 이거 항상 우리 큰 선거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2010년에는 뭐 천안함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인기 논란 이런 게 좀 있고요. 북한의 뭐 4차 핵실험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 또 북풍을 만지작거리려는 그 여당의 유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여권에서 북한 마케팅 이걸 시도한다고 보면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저는 북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보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또 높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건 뭐 우리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요. 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든 결국 야당 새정치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네. 저는 이 정부 여당은 분명히 이제 북의 그 핵실험 도발이라든지 이런 그 안보 정국에서 억지력 담론, 억지력 강화 담론으로 이제 그 보수층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여기에 편승하면 억지력 강화론에 편승하면 민주당의 존재 의미는 사라집니다. 네, 말려 들어가는 꼴이다 이거. 중요한 지점인데요. 평화 세력의 대표자로서 확실하게 평화 전략, 평화 담론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4차 핵실험 예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얼핏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에 매달려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책임을 왜 전력을 다하지 않느냐고 계속 추궁할 필요가 있고 또 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위기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또 우리의 대안을 또 지난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평화를 관리했던 그런 성과들을 내세우면서 평화 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야당이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4년 전에도 똑같은 교훈이 있었어요. 그때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또 정부 여당은 안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천안함 전쟁이냐 평화냐 담론 그 경쟁에서 결국 평화를 강조한 당시 민주당의 손을 유권자들이 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천안함 역풍이 아주 세게 불었었죠. 안보 전국에서 그 정부 여당의 북한 때리기 또는
억지력 강화 이런 쪽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게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아마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당의 원로 그리고 간판급 정치인들에게 공히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감정 깨기 위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래도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상도 영남 쪽에 당의 대표 얼굴 이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뛰고 필요하다면 출마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지역 감정에 맨몸으로 부딪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처럼 좀 당의 원로급에서 나서달라 이런 제언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좀 답해 주시겠어요? 네,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의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에 가서 출마한 것 그리고 그 연장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것 제2의 노무현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도 거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결국 그 영남이라고 해도 기초의원 공천을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선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것이 이 풀뿌리 새정치당의 풀뿌리를 강화하는 또 당의 실제적인 이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당 뿌리를 강화하는 것이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영남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 최고위원 시절에 영남위원회, 영남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을 맡고 영남을 지원했던 그런 사례도 있죠. 예. 제가 지금 청취자 게시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는 목소리가 크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꽤 긴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정동영 상임고문께서는 정치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통일 그리고 대외 우리의 대북방 문제의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피력해 오셨고요. 현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1년 한 서너 달 돼가는데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통일 관련의 발언, 드레스덴 선언 이런 거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자세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평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 1년 반을 포함해서 지난 6년 정권을 돌아보게 되면 여기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늘 불안정했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은 정부 여당은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난 뭘 했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경영, 평화 관리와 관련해서 난 뭘 했다라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기간 동안에 핵실험 2차 핵실험이 있었다. 미사일 발사 있었다. 3차 핵실험 있었다. 또 장거리 미사일 있었다. 또 로켓 발사 있었다. 이번에 4차 핵 위기 있다. 해낸 게 이산가족 상봉 2번밖에는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후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지점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표 그리고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이건 미국이 한미동맹이 해줄 일인가? 또 중국에 의존하면 될 일인가? 아니, 이거는 내 문제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바로 주체의식 또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그 신념과 그런 그림, 그런 전략이 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줄, 그림을 그려줄 설계자가 필요하거든요. 설계자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는 그런 설계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 예컨대 브란트 옆에는 에곤 바르라고 하는 동방정책의 설계사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이 있었고, 네네.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종석 NSC 네. 보좌관, NSC 차장 같은 이론가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설계자, 평화 경영의 설계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정보문님 눈에는 좀 답답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사람이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이죠, 아직. 박근혜 정부 보수 진영 쪽에도 좋은 인물들이 많죠. 네. 전문성과 철학을 가진 인물들이 많은데 기용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반도 전체 경영의 차원에서 평화 담론을 확실히 구축하자, 이런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정고문님. 예,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의 행과 간, 저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이죠. 제가 오늘 이광윤의 오늘을 시작한 지 오늘로 9회째인데 요 코너 앞에 나오는 이 시그널이라고 하나요? 계속 들어도 전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청취자분들께 좀 송구하고 민망하고요. 그래서 PD한테 좀 이것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요즘 일이 굉장히 많나 봐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좀 줄여줄 것 같습니다. 며칠만 좀 참아주십시오. 정동영 상임고문과 인터뷰가 조금 길어졌죠. 오늘 뉴스행간 첫 번째 것은 그 연이은 무인기 발견, 그리고 수거,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장했지만 국방의 총사령탑인 국방장관은 무려 9일 동안이나 무인기 사건 관련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루 종일 톱 기사로 다루는 와중에도 공식 보고가 없었답니다. 충격적입니다. 우선 오늘자 조간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겨레에 실린 기사를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최근 북한군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일주일 넘게 군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언제 처음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4월 2일 받았다고 답변했다. 파주 무인기가 발견된 지난달 24일부터 9일이 지난 뒤다.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못 받은 것이다. 파주 무인기의 경우 배터리 표면에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가 있었고 군에서만 쓰는 낙하산이 달려있는 등 북한군의 것으로 의심할 근거가 육안으로도 식별되는데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늑장 보고다. 당국이 초반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골랐는데요. 은폐 의혹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또는 결과적으로 지연시켰거나 누락하려는 게 있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책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재산과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그런 의무가 있고 그것을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합니다. 군의 통수권자임을 좀 더 각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여러 사람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죠. 조복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 정보본부장은 별셋 중장입니다. 대과 없으면 대장도 되고 잘하면 뭐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주요한 코스에 가 있는 분인데 어제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영공이 뚫린 거 당연하고 몰랐던 거 당연하고 추락한 것을 등산객이 주워다 신고하고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 당연했다는 얘기죠. 이게 국방부 다른 보직도 아니고 정보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말이에요. 인터넷,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높은 분들은 인터넷 직접 안 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소형 무인기 기술이 넘치고 곤충 크기의 무인기도 있고 이런 거 모르는 건 그냥 봐주자고 합시다. 그런데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별셋 중장은 신문도 누가 대신 읽어주나 봐요. 본인은 이런 것도 안 보시나요? 너무 높아서? 2011년 11월 2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북한군 육해공 합동훈련 이거 그날 9시 뉴스에 요약해서 우리 남한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날 그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거 보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상공에 떠 있는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북한이 무인 항공기에 대비책도 세워두고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9시 뉴스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었어요.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가 떨어진 뒤 9일 만에야 보고를 받고 그 밑에 핵심 보직인 별셋 중장은 전혀 첩보를 못 받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거 분명히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알아서 확인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 행가는 시간상 아쉽지만 여기 한 건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